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서로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으며 전쟁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모든 탄두가 목표물에 도달했다고 자평하며 추가 보복 가능성도 시사했고, 우크라이나는 나토의 긴급 회동을 요청하며 추가 지원 확보에 나섰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발사한 신형 미사일에는 최소 6개의 탄두가 실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모든 탄두가 목표물에 도달했다며 목표를 달성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서방의 무모한 행동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강조하며 곧 퇴임하는 바이든 정부는 계속 확전의 길로 가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И в боевых условиях,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итуации и характера угроз безопасности, которые создаются. 러시아가 추가 보복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영국의 미사일을 전장에 동원한 데 이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회동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 대사급 인사들이 오는 26일 브뤼셀에서 만나 러시아 미사일 발사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원 강화 필요성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Я вдячний всім партнерам, які вже відреагували на цей черговий приступ російського божевілля, але й окрім слів треба діяти.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미사일 공방 후 전쟁 상황은 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습에 북한군 고위장성이 부상했다는 말이 나도는 가운데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동부 마리우폴에는 북한 기술고문단이 도착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CNN은 북한군이 쿠르스크 이외의 지역에서도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는 정부 청사를 노린 공격 가능성의 의회 본회의가 취소되는 등 러시아의 추가 공습 우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계속 시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니시크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다음 날인 현지 시간 22일 국방 관료와 미사일 개발자들을 만나 시험 발사는 성공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투 상황을 포함해 이 같은 시험을 계속할 거라며 재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오레시니크는 소련 미사일을 현대화한 게 아니라며 현대의 최첨단 기술 개발을 토대로 만들어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레시니크를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이 현재 세계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북한의 방공망 장비와 대공 미사일을 지원한 정황을 정부가 확인했습니다. 공격무기 개발에 주력해온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방공망도 새로 구축하는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희재 기자입니다. 북한의 파병과 장사정포 지원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준 무기 체계는 항공기나 미사일을 요격하거나 탐지하는 방어용 무기로 확인됐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한 방송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방공망 장비와 대공 미사일을 지원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 무기 개발에 집중해온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으로 평양을 중심으로 취약한 방공망을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지원한 방공 무기 체계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건 S-300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사드와 같이 일종의 포대 체계로 운용되는데 탐지 레이더까지 함께 지원됐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S-300과 같은 방공 체계를 지원하게 되면 레이더 기능까지 같이 통합해서 패키지로 지원하게 되면 전투기는 아니더라도 전투기에 준하는 그런 효과가 유발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방공 체계를 좀 갖다 주는 효과가 있고요. 신원식 안보실장은 이어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없는 장사정포를 지원하면서 최대 4,000명 정도의 운용병력을 추가로 보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정찰위성 기술 지원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지원 의사를 밝혔고 다른 여러 군사기술이 북한에 들어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북러 간 주고받기식 군사협력이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신원식 안보실장은 우리의 가치 공유국과의 연대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정부의 단계별 대응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전망이 있었지만 지금은 불투명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 모두 대화보단 대결 쪽으로 가는 분위기인데요. 북한도 참전 중인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차기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 변수가 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미 정상회담 경험이 있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무장관과 국가안보 보좌관 등의 대북 초강경 인사들이 내정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미 대선 이후 침묵하던 북한 역시 트럼프 행정부에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대화 기대감은 점점 식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조선 반도의 긴장 상태를 사상 최악으로 격상시킨 미국과 괴뢰 한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반공화국 군사적 대결 광태의 위협적 성격에 대하여 까발키시고,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는 협상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지만 남은 건 적대뿐이었다며 미국과 더 이상 협상할 일이 없다는 점을 직접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파병하고 있다는 점도 북미 관계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And we're going to work very hard on Russia and Ukraine. It's got to stop. Russia and Ukraine's got to stop. 그러나 침묵을 깨고 대미 공세에 나선 북한의 의도가 오히려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이 트럼프 1기 당시보다 강해졌고 러시아를 등에 업고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강대강에 있어가지고 트럼프 당선 측의 반응을 보여주면서 더 나아가서 과거처럼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일종의 핵군적 협상, 이런 전략적인 의지를 염두에 두은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정부는 그러나 비핵화가 아닌 핵을 용인하는 핵 군축 협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무제한으로 늘리겠다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 문을 먼저 두드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북한도 참전 중인 우크라이나전을 끝내겠다는 트럼프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이 변수가 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다시 한번 벌어질 전망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했습니다.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까지 제기할 수 있는 항소 사유는 모두 들었습니다. 검찰은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이 김 씨와의 업무상 관계 등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항소심에서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던 만큼 원심의 양형도 다시 한번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선고 직후부터 판결에 불복 의사를 나타냈던 이 대표 측도 항소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검찰보다 먼저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잇따라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심 심리를 맡게 될 서울고등법원에선 다시 한번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심은 6달, 2심과 3심은 각각 석 달 안에 재판을 끝마쳐야 한다는 선거법상 가행 규정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배당과 심리가 더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대표가 사실심으로서 마지막인 2심에서도 사법 리스크를 더하는 판결을 받아들게 될지 반대로 기사회생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법부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사흘 앞두고 나온 발언인데 국민의힘은 그 의도가 짐작된다며 의심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 일주일 만에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사법부를 향한 공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사법부는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재기를 찾아왔다며 우리 사법부를 믿는다는 겁니다. 저는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습니다. 개별 판결을 비판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라면서도 사법부 전체를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그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불필요한 사법부 자극을 자제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선거법 1심 판결 뒤 사법살인, 정치 판결 등 당내에서 수위 높은 비판이 터져나왔던 점을 감안했던 건데 일각에선 이 대표 발언이 또 다른 사법부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부 판단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 대표 발언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며 판결 이후에도 같은 자세를 지켜달라고 꼬집었습니다. 갑자기 이 시점에만 사법부를 존경하는 마음이 샘솟는 것인지 알 수 없고요.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 최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공범이라며 이 대표 추가 고발도 예고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검찰과 경찰, 감사원에 이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려 하는 등 예산안 심사권을 보복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오는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결과 또한 향후 전국에 분수령이 되리란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어제 고발인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도 파장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신기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명 인증을 한 뒤 글을 작성할 수 있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입니다. 최근 한동훈 대표와 가족들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여권 내부가 술렁이는 가운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고발인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누가 당신, 즉 당원의 의견을 조작했는가라는 점입니다. 고발인은 한동훈 대표와 부인, 딸과 장인 장모 이름으로 국민의힘 게시판에 글을 올린 실제 작성자를 모두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이들 5명 명의로 작성된 글은 900건이 넘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정치권에서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이번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실제 작성자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일단 국민의힘 사무처에 서버 자료 보존을 요청했습니다. 향후 수사는 한동훈 대표와 가족이 글을 작성했는지 아니면 명의를 도용한 제3자가 쓴 것인지 따져보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는 위법이 있다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면서도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원 신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누구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다 얘기해줘야 되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가름할게요.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이 여당 대표와 관련된 게시판 논란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여야가 오늘까지 국회목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기로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물밑에서 여러 얘기를 하고 있다며 다음 주 초에 결론 낼 수 있게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기자회견에서 양당 간 의견이 상당히 접근하고 있는 걸로 안다며 좀 더 기다려볼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국회목 3명 가운데 2명을 추천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각각 1명씩을 추천한 뒤 남은 한 자리를 두고 합의에 따라 정할지 다수당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할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는 연령 차별로 인한 고용 불이익 방지와 피해 근로자 신속 구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와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고용 과정에서 연령 차별과 관련해 기존 국가인권위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된 구조를 노동위원회를 통해 단일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연령차별 분쟁에서 입증 책임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시정 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격차 해소 특위는 근로주와 사업주 간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그젯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업재해보험법, 대책법 개정안 등 4건을 심사해 야당 주도로 모두 의결했습니다. 여당은 성명을 내고 양곡법은 쌀 공급 과잉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며 독단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고, 이에 야당은 농가 경영의 어려움을 더는 보고 있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를 타개해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며 국민통합위원회에 양극화의 구조적인 원인을 진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여당과 정부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등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미 순방에서 돌아온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새로운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반기 국정 목표로 내세운 양극화 타개를 이루어내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강조한 겁니다.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각자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4대 구조개혁도 서두르겠다며 특히 핵심 의료개혁만큼은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어진 대통령 직속기구 국민통합위원회와 오찬에서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 관련 대책을 보고받고 양극화 해소 방안을 청취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통합도 양극화가 타개돼야 이뤄질 수 있다며 양극화의 기본적,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 여당도 당정협의회를 열며 대통령실과 민생행보를 함께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도 준비하겠습니다. 정부는 꼭 필요한 개혁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더 끌어올리고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연말 연초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연달아 발표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과의 대화 자리도 마련해 후반기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예산과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 뒷받침이 필요한데 야당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기간이 다음 달 3일까지로 열흘 연장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를 최장 20일 동안 구속할 수 있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 측은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다음 달 초에 구속 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할 계획입니다.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횡단보도를 덮쳐 보행자 5명 등 모두 9명이 다치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명이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숨진 사람은 없었는데 사고를 낸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착각해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분당 미금역 사거리. 적색 신호가 켜지자 차들이 멈춰섭니다. 이어 들어온 보행 신호에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갑자기 속도를 올린 산타페 차량이 그대로 돌진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나와보니까 이미 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어떤 한 차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쓸어버렸다는데요. 사고가 난 건 오후 4시쯤.
보행자 5명이 차에 치였는데 2명은 허리 등을 다쳐 중상을, 나머지 3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사고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그리고 피해 차량 운전자 등 4명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 A씨는 음주나 마약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실수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를 입건한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내려 작업자 1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서울 성산동에서 상수도를 교체하던 40대 작업자가 흙더미에 깔려 다쳤습니다. 가슴까지 파묻힌 상태라 구조하는 데 3시간 가까이 걸렸지만 생명의 지장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소방은 추가 붕괴 우려가 있어 주변 통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 게임 행사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관람객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일산 서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5시쯤 인터넷 커뮤니티 DC인사이드에 킨텍스에 폭탄 5개를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와 수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약 2,000명의 관람객을 대피시켰는데 저녁 7시 50분쯤 수색을 마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를 추적할 계획입니다. 행사를 주최한 넥슨도 저녁 7시부터 예정됐던 행사를 현장이 정리되는 대로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첫 회의에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멈추라고 정부를 향해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비대위는 교육 박탈을 막기 위한 거라고 주장했지만 내년도 정원 조정은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도 강경해 접점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첫 회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전공의까지 포함된 비대위원들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정책 등을 의료농단이라고 규정하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대통령과 장관 등은 임기가 끝나면 사라지겠지만 정책의 부정적 여파는 오래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편히 지내는데 의대생들과 의과대학 교수들은 혼란과 고통 속에 10년 이상 후유증을 앓게 될 것입니다. 이에 비대위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중지하라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부작용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3,0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갑자기 6,000명, 7,500명의 의대생을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공의와 의대생 그리고 의협이 해오던 주장을 그대로 이어간 겁니다. 하지만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정부는 수능이 끝나고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정원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일부 의사단체가 포함된 여의정 협의체에서도 2025학년도 정원 문제가 논의됐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의료계가 제안한 부분들 그리고 그 부분들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정부가 얘기를 했고요. 아직까지는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정책 추진을 막기 위해 전공의, 의대생 등과 함께 싸우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정부도 의협도 물러설 생각이 없는 가운데 의정 갈등은 해소보다 심화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공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직 전공의 정무씨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스토킹 범죄로 처벌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씨 측은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야 하고 특정인을 통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해야 한다며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논술 문제 유출 논란 이후 재시험 불가 방침을 고수하던 연세대가 패소할 경우 재시험을 고려하는 걸로 알려진 가운데 교육부는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세대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해 논술 시험이 무효가 될 경우를 고려해 대학 측이 재시험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준비하는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대 측이 재시험을 결정한 건 아니라며 아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재시험은 이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연대 측이 재시험을 결정한다고 해도 바로 실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면서 어떤 방안을 선택하든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친인척 등에게 부당대출을 한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관여한 불법 대출 규모가 400억 원이 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태인 기자입니다.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400억 원 넘는 부당대출에 관여해 우리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입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 등에 350억 원가량을 부당대출한 점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후 석 달 가까운 수사 끝에 검찰은 80억 원 규모의 추가 불법 대출이 있다고 보고 이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손 전 회장이 거액의 부당대출에 관여해 사안이 중대한 건 물론 피의자로 전환된 우리은행 전현직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우리은행 현 경영진이 부당대출 과정을 알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최근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손 전 회장은 앞서 이틀에 걸쳐 이뤄진 검찰 소환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당대출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 씨와 전직 우리은행 본부장은 지난 9월과 지난달 잇따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거부권 비상행동 등이 주최하는 집회로 도심권 일부 도로가 통제돼 교통혼잡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세종대로와 사직로에 오전부터 무대를 설치한 뒤 오후 대규모 집회를 열고 집회 이후엔 남대문로와 퇴계로를 이용해 행진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가변차로로 차량을 소통시키고 집회와 행진 장소 근처엔 경찰 170여 명을 배치하는 등 교통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주말인 오늘과 휴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선선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주중에 우리나라에 머물던 찬 공기가 약화하면서 주말 휴일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으며 평년 수준의 기온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과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2도, 낮 기온은 12도에서 13도 사이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이후 다음 주 초 전국에 비가 내리고 중반에 한기가 남하해 서울 등 내륙 곳곳에 영하권의 추위와 함께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가 갈수록 밀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문제가 둘 관계의 최대 변수가 되며 결국 갈라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내내 중국에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But if China or some other country is behaving badly, we have things called tariffs that are so severe. 당선 이후 외교안보 라인에 대중국 초강경파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했습니다. 국무장관에 지명된 마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중국의 최혜국 대우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 마이크 왈츠 하원 의원은 중국을 대놓고 중국 공산당이라 부르며 미국과 중국이 냉전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장관에 발탁된 하워드 러트닉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도 표적 관세를 선호하며 중국과도 거래를 원한다는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머스크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에 대규모 공장을 두고 있고 중국 내 매출이 전체 매출의 23%를 차지합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도 반대합니다. It's good to see electric vehicles making progress with China. All cars will be electric in the future. 이 때문에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정책과 관련해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선 머스크가 미중 관계를 정상화했던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반대로 자기 주장이 강한 두 사람이 충돌할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And Elon Musk is an invited guest who is meant to do things for Trump. And if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what is best for Trump and what is best for Musk, Trump wins every time. 뉴스위크는 머스크와 중국과의 관계가 트럼프와의 관계, 또 내각에서의 입지를 해치며 두 사람이 결별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기소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의 담당 판사가 재판을 공식 연기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현지 시간 22일,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형량 선고를 공식적으로 연기한다고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 영화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13만 달러, 1억 8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5월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고 최종 형량 선고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 판사들의 인준을 마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 22일 민주당의 선거 패배로 내년 1월부터 공화당이 판사 인준 권한을 가진 상원의 다수당이 된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상원은 하루 전 바이든 대통령의 221번째 판사 지명자를 인준했고 의원들이 추수감사절 휴회를 마치고 다음 달 복귀하면 인준 작업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일 사도광산 추도식에 외무성의 차관급 정무관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파견하는 정무관은 야스쿠니 신사참배 이력이 있는 극우 성향의 인물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일 양국은 사도광산 추도식에 보낼 정부 인사의 급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추도식을 이틀 앞두고 차관급에 해당하는 외무성의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을 참석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유명 걸그룹 온양쿠 클럽의 멤버로 일본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처음 자민당 참의원으로 당선된 직후 태평양 전쟁 A급 전쟁 범죄자들의 제사를 지내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위안부 강제징용을 둘러싼 한일 간 갈등에 대해서도 한국이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추도식은 지난 7월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일본이 우리나라와의 합의를 통해 약속한 겁니다. 가장 큰 관심은 일본이 추도식에서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표현을 할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일본 측은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사도광산을 알리는 데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佐渡金山をここまで世界遺産になるまで育ててくれた、関わってきた全ての方々への思いをこの式典に表現したいという。 더구나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에는 강제 노역이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본이 추도식을 통해 약속을 지킨다고는 하지만 조선인 피해 유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행사가 될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추도식에 극우 인사를 대표로 보내기로 하면서 우리 정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 등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가 추도식에 야스쿠니 참배 이력이 있는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을 대표로 보내는 건 희생자들의 명예를 2번 죽이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 예정됐던 브리핑을 취소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임금 체불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국유 기업인 상하이 자동차의 하청업체 직원들이 도심 진출입로를 가로막았습니다. 임금 체불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집단 시위를 벌인 겁니다. 我靠，那我上班怎么办？我要迟到了。他们是要罢工吗？然后堵在这儿。
그러나 경찰은 강제 해산에 나섰고 시위 관련 소식이나 영상은 검열로 삭제되고 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중국 각지에서 밀린 월급을 달라는 파업과 시위가 본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돈을 떼먹은 업주보단 떼인 이주 노동자, 농민공이 공권력의 제압 대상이 되기 일쑤입니다. 3천만 원 남짓, 밀린 품삯을 받으려고 남편 대신 바지자락을 붙잡고 빌어보기도 합니다. 불화를 참지 못한 사람들은 극단적 선택을 각오하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최근 25명의 사상자를 낸 직업학교 칼부림처럼 비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영 악화로 월급을 못 주고 그것이 소비 절벽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경제적 악순환도 반복됩니다. 중국 당국은 경기 활성화와 사회 안정을 위해 체불임금 해결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지만 매년 요식행위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이 무비자 입국 기간을 30일로 늘리고 일본도 비자 면제 대상에 다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비즈니스와 관광, 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 체류 기간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오는 3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본을 비롯한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와 북마케도니아, 몰타,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의 일반 여권 소지자도 비자 면제 대상에 들어간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한국 원자력발전소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러 왔습니다. 13년 만에 받는 점검에서 원전 안전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확히 명시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14개국 원전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점검단이 2주간 우리나라 원전을 살펴본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독립적인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립하고 원자력 발전을 도입하려는 국가까지 교육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비점도 짚었습니다. 특히 원전 안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IAEA 기준에 따르면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책임이 법률에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IRRS team did not identify the exact explicit wording in the Act, Nuclear Safety Act, regarding the prime responsibility for safety, and that's why we made that recommendation. 흩어져 있는 안전 기준을 하나의 법으로 묶으라는 권고도 있었습니다. 이번 수검은 우리나라가 IAEA의 서비스 비용 3억 원 정도를 내고 받는 것으로 여기서 나오는 권고와 제안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2011년 첫 번째 수검 때는 22개의 권고 제안 사항 가운데 21가지를 이행했는데 이행하지 못한 유일한 항목이 원전 사업자가 기준을 어겼을 때 무조건 원전을 정지하라는 거였습니다. 전력 회사가 여러 곳인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한수원이 독점적으로 원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규제 시스템 내의 법령이라든가 제도 등에 대해서 그 갭을 분석해내고 그 차이점에서 오는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찾는 그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번 점검의 최종 결과는 3달 후에 나옵니다. 정부는 IAEA 수검 여부가 국제적인 평판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향후 원전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걸로 기대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어제는 김치의 날이었습니다. 최근엔 해외에서도 김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식품업계는 전통의 김치 제품뿐 아니라 외국인들을 겨냥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며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잘 익은 배추에 빨간 양념이 올라가면 맛있는 김치가 완성됩니다. 갓 담근 김장김치 맛은 역시 일품. 뭐랑 먹어도 다 시원하잖아요. 느끼한 거랑 먹어도 되고 담백한 거랑 먹어도 시원하고. 이거 없으면 밥 못 먹어요. 날씨가 추워지는 김장철 11월 22일은 김치의 날입니다. 11월 22일 1과 2가 두 번 겹치죠. 이렇게 김장 재료 11가지가 들어가서 22가지 효능을 나타낸다고 해서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우리의 전통 음식 김치는 이미 K푸드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김치 수출량은 약 4만 4천 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수출 국가도 아시아를 넘어 유럽 등 92개 국가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의 인기와 함께 김치는 곧 건강식이란 인식이 더해지면서 세계인이 주목하는 음식이 됐습니다. 이에 식품업계는 발라먹는 김치 스프레드부터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김치 양념 등 현지에 맞춘 새로운 제품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작년에 매출이 80조라고 합니다. 올해는 한 160조라고는 하는데 식품 시장은 1경입니다. 김치가 세계 각 식문화에 들어가서 많은 여러 나라의 식문화와 결합하면 엔비디아만큼의 큰 영향력이 있다. 현재 약 5조 원 규모인 글로벌 김치 시장은 2050년에는 15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인의 밥도둑 김치가 이제는 세계인의 입맛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할리우드 스타 알렉 볼드윈의 총격으로 촬영 감독이 숨진 비운의 서부 영화 러스트가 좌초 위기를 넘기고 3년 만에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영화 촬영계의 오스카로 불리는 폴란드 애너가 카메리마주 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Dziękuję bardzo. 시사회는 고인이 된 촬영 감독 헐리나 허친스를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했습니다. 영화 러스트는 우연히 농장주를 쏴 죽인 13살 소년의 이야기로 알렉 볼드윈이 아이의 할아버지 역을 맡았습니다. I really went into the movie and that's what happened. Like I just forgot about the whole story around it and just watch it for what it was. And I'm not a big fan of Western or, it's not the kind of movie I would go usually. 지난 2021년 42살이었던 촬영 감독 허친스는 미국 뉴멕시코주의 러스트 촬영장에서 사격 연습을 하던 볼드윈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기소된 볼드윈은 실탄이 장전된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기나긴 소송전 끝에 지난 7월 과실치사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대신 소품을 담당했던 직원이 18개월 형을 받았는데 유족들은 여전히 볼드윈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영화는 좌초될 뻔했지만 허친스의 남편이 제작 총괄로 참여하면서 작품이 뒤늦게 빛을 보게 됐습니다. It wasn't an easy decision by any means, but it became important to me and important to her husband that people see her final work. 첫 시사회가 열린 애너가 카메리마주는 촬영계의 아카데미로 불리는 축제로 허친스가 생전에 동경했던 영화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연 배우 볼드윈은 이곳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면 어려운 이웃들을 더 돌아보게 되는데요. 지역에서 생산된 잡곡으로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 온정을 전하는 현장에 이상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학생들이 잡곡을 종류별로 상자에 옮겨 담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생산된 찹쌀과 현미, 서리태 등 8가지. 한 글자 한 글자 진심을 담아 쓴 손편지를 마지막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과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할 선물 꾸러미가 완성됩니다. 대학에서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고 재학생들이 따뜻한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하고 이제 더 다른 봉사활동에 더 전념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선물 상자는 모두 400개. 물품 전달은 공무원들이 도왔습니다. 대학의 뜻깊은 나눔 행사는 2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장 나눔 행사로 시작됐지만
지난해부터는 지역 농가에도 도움을 주고자 천안에서 생산된 잡곡으로 선물 상자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생산가는 올라가는데 소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거든요, 농민들은.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많이 이제 소비가 되니까 저희들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죠. 대학 측은 선물을 받는 사람들의 만족도도 더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요즘에 좀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만든 그런 작은 선물이지만 조금이라도 이런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잡곡 나눔 봉사가 추운 겨울나기를 걱정하는 이웃들에게는 온기를 전하고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에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로 알려진 반고흐의 전시가 어제부터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지난 2012년 반고흐 인 파리 전시 이후 12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유화 39점을 비롯해 드로잉과 판화 등 76점을 선보입니다. 대표작으로는 자화상, 씨 뿌리는 사람, 착한 사마리아인 등이 있습니다. 작품 평가액만 총 1조 원이 넘어 국내 미술품 전시로는 유례없는 최고가 구성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시는 내년 3월 16일까지 계속됩니다. 아파트로 큰 인기를 끈 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로제가 또 다른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로제는 어제 신곡 넘버원 걸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이 곡은 로제가 팬들을 생각하며 쓴 곡으로 함께 아파트를 불렀던 브루노 마스가 프로듀싱에 참여했습니다. 이 곡 역시 아파트와 함께 다음 달 6일 발매될 로제의 첫 정규 앨범 로지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토요일 당일치기 나들이 향하신다면 돌아오는 길도 만만치 않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인근 노선에 정체가 몰리며 오늘 서울 방향으로 저녁 6시 무렵에는 극심한 정체가 예상되니까요. 적어도 오후 7시 이후에 귀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현재 고속도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110번 제2경인고속도로에서는 사고가 발생해 있습니다. 인천 방향으로 이 때문에 일찍 부근 아예 꽉 막혀 있는데요. 터널 진입을 앞두고 1,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 2시간 이상 진행되고 있어서 시간 여유 넉넉히 두고 이동해 주시고요. 한편 일찍에서 만나는 15번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방향으로 정체가 빠르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금천 부근에서 차 간격 좁혔다가 서서울 요금소에서 순산터널, 다시금 충청 진입을 앞두고 서해대교 부근에서도 속도 내기 힘겹습니다. 오늘 1번 경부고속도로도 부산 방향으로 시구간보다 충청권의 정체가 더 먼저 시작돼 있습니다. 천안분기점 부근 꽉 막힌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35번 중부고속도로는 남이 쪽으로 동서울 요금소에서 산곡 분기점까지 막힐 텐데 다행히 산곡 이후로는 충청 진입까지 무리가 없겠습니다. 이른 아침 50번 영동고속도로에서는 눈이 내리는 모습도 발견되었습니다. 아직 노면이 습기가 가득해 보이기 때문에 감속 주행하시면서 도로 살얼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방 주시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딱 이맘때 늦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에는 비교적 선선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춥습니다. 항상 옷차림은 따뜻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영남 해안과 제주도는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변 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은 흐린 가운데 강원 동해안은 낮까지, 오전부터는 경북 동해안에도 비가 예상되고요. 내륙 곳곳에는 서리가 내리고 또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1.8도, 청주가 2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2도, 청주와 대전, 대구가 13도, 부산이 1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온 뒤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요. 주 중반쯤에는 첫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